자, 지난주에 말이죠. 김준엽 총장 특집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네, 역시, 암울할 때는 또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요. 뭐, 주위에서도 뭐, 말들이 좀 있었다고, 감동적이었다는, 뭐, 어떻습니까? 사실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무겁게 끌고 가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네. 워낙 내용 자체가 또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이 박사님께서 또 요즘 많이 힘드신지 울컥 하셔가지고 거기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또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 했던 내용이잖아요. 장준하 특집 때 이미 김구 선생의 그 말씀은 했죠.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담담하게 되게 담담하게 말을 했는데 요즘 시국도 그렇고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김준엽 선생 보면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럽지 개새끼야. 연구자로서 부끄러운 게 있지. 그래놓고서 또 앞에 또 저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뭐 성명 냈네 안 냈네 하면서 하니까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걱정 인형이 과부하가 올려 있었어. 그리고 이종우의 40인 잘한 거야. 그리고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리고 말이죠. 김준엽 총장 이야기로 다 이제 댓글이 도배가 했으면 바람이었는데 뭐 예상치도 않게 또 우리 환빠들이 몰려오셔가지고 또 파이 한번 시켜드릴까? 어떻게 하게? 우리 팬카페에도 또 그런 글들 썼었는데요. 환단고기에 대한.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환단고기는 민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 민비가 조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다. 나라와 조국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런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타지다.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이재 삼인방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저희한테 환단고 저 안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팟캐스트를 환단고기 같은 걸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잖아. 난 그거 100% 이 작가에게 공감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EJ 같은 이런 인기 프로를 만들면 됩니다. 되잖아. 그걸 논리적으로 압도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자료 가지고 오고. 그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 들어가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수호 전 의원인데요. 이분은 사실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박정희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판사복을 벗고 제2명이 안 된 거지. 제2명 탈락된 거지. 탈락돼서 정기로 진출했죠. 그래서 뭐 그래봤자 또 민정당이야. 그래봤자 민정당이? 전두환이 있던 민정당인데 하여튼 13대 14대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조금 이 유수호 전 의원에게 박수 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판사들보다 더 나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법파동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으셨던 분이고. 이분이 처음에 박정희하고 트러블 생긴 게 1971년도인데 그때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그때 선거 부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오늘 김대중 특집에서 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하여튼 선거 부정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개표 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박정희가 한 60%를 얻었는데 얘들이 조작을 80% 얻었다고 조작을 합니다. 20%를 튀겨버렸어? 튀겨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정에 올라가죠. 가서 유승민 아버지가 어떻게 판단했냐. 부정선거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시장 밑으로 다 구속시켜버렸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의 정통성이 굉장히 훼손이 돼요. 그 전체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박정희 입장으로? 나가리네. 빡이 돌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같은 해 또 학생들이 박정권 퇴진하라고 데모를 했는데 잡아들여가지고 또 다 풀어줬어요. 2차로 박정희한테 엿을 먹여가지고 이제 다음 연도에 제2명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인연 유수호 의원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인연과 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의 악연 2대에 걸쳐서 악연이 있다. 이랬는데 저는 좀 우리 대통령이 너무 속이 좁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든 뭐 군대에 있든 아니면 어떻게 아는 사이든 경사는 못 갈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조사는 가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네. 조사는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니까 가지는 못했다고 칩시다. 뭘 보내거나. 그러면
축절이 아니지, 씨발. 조화를 조화를 보내든가, 조전. 조화를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네. 이거는 사실 그 전에 여당 국회의원이 부친상이나 모친상 당하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다 이게 조전이나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밑에서도 저희가 알아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변명이 참 구차하더라. 왜? 유승민 의원이 일체 부의금이나 조화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안 보냈대. 아이고 그렇게 말 잘 들어? 거죠. 예. 그러면 조전이라도 보내지? 그 돈 드나?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보냈잖아. 여기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배신자 트라우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야. 정신병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있나? 하여튼 아니 정치적 반대파한테도 사실 이런 상황 당하면 가거나 조화 보내는 게 상례예요. 우리 대통령이 아파? 어디가 아파? 뭐 정신병이 때문에. 아니 그냥 한 말이지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요 선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더 웃긴 거는 윤상현 의원 박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한다는 이 윤상현 의원 요즘 굉장히 조삭되고 있죠. 갈아타기의 황제. 윤상현 의원이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하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대구 물갈이론을 언급했죠. 아씨 거기 가서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아니 조문하러 가가지고 그냥 육개장 하는 걸 먹고 손 한번 잡아들고 나오면 되지. 아이고 삼가 고인의 용복을 빈다. 근데 다음 총선엔 나가기 힘드실지도 모르게. 그거지. 이거랑 똑같잖아. 산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야 씨발 빚쟁이들도 거기 상가집 와서는 돈 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3당 콤보예요. 대통령이 조화 안 보내고 윤상현이 가서 물 뿌리고 먹이고, 응? 물 뿌렸는지 씨와 뭐 휘발유를 뿌렸는지 잘든 뿌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음 날인가요?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했죠. 이거 3당 콤보야. 3단 콤보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유승민을 비롯한 떨거지는 다 좀 내쫓아내달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그 진실하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나한테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지. 그럼, 나한테 충성하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 그럼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말을 한 거네?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지 뭐. 근데 이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도 사설로 깠어. 야, 웬만하면 거기서는 안 깔래. 안 하는데. 그 정도면 이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조선이나 동아도 유승민한테 왜 너무한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도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참 아쉽네요. 아, 이거하고 연결돼서 홍문종 의원이 개헌 얘기를 또 슬 했더라고. 그거 알아요, 혹시? 뭔 게는요? 이원 집정부제 뭐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게 하고 내치는 의원 내각제에서 그 당의 수반이 내치를 다스릴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툭 던졌더라고. 아니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가 통과되면 이제 뭐 개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장기 집권, 영구 집권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참 뭐 답답하죠. 왜냐면은 대통령 그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 뭐 국정 뭐 수행 능력 뭐 이런 거지 조사하는 거지. 운영 평가 같은 뭐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지지율 조사라고 하지 뭐. 그게 이제 지지율 조사가 된 거야. 지지율 조사는 하고 다른 건데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건데 못해도 내가 이거 박 대통령 못한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데 부담이 될까봐 우리 착한 백성들이 다 잘합니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절대 40m 떨어지지 않는 거지. 이번에 38% 나왔대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요 다른 점은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냐? 진보주의자들은 못한다고 그러거든. 그치, 말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 문제. 그 그러니까 3년차 지지율이 제가 도표 잠깐 본 게 기억이 나는 게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55%까지 나왔고 나머지는 뭐 26% 뭐 YS 뭐 20몇 %, 노태우 20몇 % 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지금 한 38%? 아니 박 대통령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 콘크리트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40% 아마 퇴임할 때까지 레임드 없이 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견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지. 이건 국민들이 착한 거예요? 아니면은 반기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던 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랄까 냉정한 지지가 아니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심정적으로 공감을 해버리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박정희의 딸이고
그리고 옛날의 추억을 막 그런 걸 되새긴다든지 그리고 그 레드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게 좀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요런 세대 간 투표 차이가 많이 나던 게 꽤 오래됐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그러니까 97년 선거부터 혹은 92년 선거부터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월이 한 20, 30년 지나면은 진보가 장기 집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김대중을 찍었던 30, 40대들이 박근혜를 찍습니다. 찍는다는 거지. MB를 이제는 찍을 수도 있고요. 김무성을 찍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그러니까 꼭 대통령과 박 대통령한테 심정적으로 동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30, 40대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50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집 한 채만 있어봐. 새정치민주랑 찍고 싶지 안 하지거든. 그랬는데 막상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 자식 새끼는 나랑 대화도 안 해주고 스마트폰도 안 가르쳐주고 난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박근혜를 찍고 말겠다. 아예 안 좋아했다니까 예전엔. 그렇지. 그냥 보수적으로 간다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더욱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똘똘 다 뭉쳐봐야 겨우겨우 40에서 50 사이야. 근데 저들은 안 뭉쳐도 40은 갖고 가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맨 내부 총질하고 내부에서 분열하고 이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내부 총질 얘기 할 거예요? 아니 그 와중에 우리 무쫄 얘기 한번 해야지. 강남만큼 수준이 높으면 선거가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국민들 국계론이죠. 강남 이외의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거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그러니까 말이잖아.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는 놈들이니까 니네는 이제 선거나 해라 뭐 그런 논리지. 그런 논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왜 그분의 딸내미는 뽕쟁이를 만난 거야? 아씨, 그거 뭐 내가 알 수가 없는 문제고. 이거는 국민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도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엄청난 발언이라니까. 예. 이 발언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키워야지. 그치. 불 질러가지고 고립시켜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키워가지고 이거는 강남 이외 사람들 다 무시한 발언이고 지역 차별 발언이고 국민 차별 발언이다. 어떻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걸 존나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 시끄럽게. 큰 건 그 전에 이정현 의원이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를 더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건수가 되는데 이게 언론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언론이 뭐 늘 안 도와줬지. 언제 도와줬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우리가 지금 그 김무성이 지칭했던 강남 3구, 그러니까 이 강남으로 통칭되는 지역 이외에도 강남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지역에서도 이 발언을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전에도 뭐 이 작가가 참 저렴하고 쓰레기 같다라고 욕했던 목동 그런데도 저 발언 어떤 뜻인지 난 알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목동 일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할 걸? 반대할 수 있지. 우리는 이미 그치. 강남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할 아니,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이거는 김무성이가 잘못한 말이지. 강남 사람들이 이게 동조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없는 노릇 아니야. 그런 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아니 이걸 자꾸 키워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서 언론인에서 안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걸 그냥 한순간에 실언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새정치민주에서 말을 안 꺼내니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참 관대. 우리 이걸 계속 야당. 물고 늘어야지. 아니 그거 봐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 그래요. 저쪽 그런 것처럼 저렇게 계속 물고 물어뜯어가지고. 늘어야지.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아유 좀 안타까워요. 답답한 마음이 있고. 하여튼 김무성의 수준은 딱 요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황진아 지금 아마 새누리당 사무총장인가? 네,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친일 임명사전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황진아 사무총장이 엄청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키가 뭔데?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적이고 반교육적이라고 반대했는데 아니 친일파를 친일파라 그러는데 그게 왜 반대한민국 반교육적이야? 이해를 못하겠네? 근거가 좀 미약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야. 하태경이도 그런 얘기했어.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왜? 모르지. 그러면서 무슨 아니 자기들 옛날에 종북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북 임명사전 만들어서 뿌리면 그건 괜찮냐고. 네. 뿌리든가 말든가. 만들어 뿌리고 거기에 히든 트랙에 네 이름 꼭 넣어. 그러니까 지가 종북 출신이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종북하고 친일하고 어떻게 등가를 놓습니까 이게 등가가 되나? 또 종북 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다 법으로 심판받았잖아. 친일의 사람 심판받은 적 있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종북 해갖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등가로 되냐고. 그리고 지금 사상 경쟁은 벌써 옛날에 이념치선 옛날에 끝이 났는데 뭘 아직도 종북 타령하고 자빠졌나? 하태경은 지가 쓰는 카드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 막 논리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래서 그걸 갖고 나왔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좌편향적이다. 좌파였던 독립운동가 그런데 친일했던 사람들은 안 싫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싫었어. 그런데 안 싫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해. 그건 잘 모르지. 겨우 들고 오는 게 여운형이야. 근데 여운형 얘기 우리가 다 했죠. 여운형 특집 한번 들어보세요. 대동신문 그 친일파가 만든 신문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거든. 늘 이따오식이야. 아유 뭐든지 이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태경 참 부산에서 나왔으니까 당선되지. 서울에 한번 나와봐라. 당선되나. 옆에 만복이 형이 계속 도사리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리고 황진아도 말이야. 황진아 이 양반 하나의 출신이에요. 아니 21세기 하나의 출신이 진짜 국회의원 하고 자빠졌나? 영삼형 다시 불러와가지고 조정을 해야겠는데. 그리고 더 웃긴 게 이 양반이 이제 하나의 출신이가 장군 출신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안상수를 이제 이야기하면 포탄 떠올리잖아요. 안상수가 뭘 알아? 군대당 갔다 왔는데. 안상수한테 이거 포탄이라고 한 게 옆에서 있다가. 황진아야. 에라이 아유. 군대당 장군 출신이 그것도 하나의 도시락 보온통 출신이. 가지고 이게 포탄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안상수가 뭘 알아? 군대당 갔다 왔는데. 그치. 장군 출신이 포탄이라고 그래. 포탄이구나 한 그래요? 거지. 그러니까 안상수보다 황진아를 더 욕해야 돼요. 안상수 매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이 장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군이 불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 하나회 하면서 권력투쟁만 했겠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어이가 없다. 아니 그리고 지금 논리도 비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일 인명사전 논란이. 교과서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돼서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혼 얘기를 하고 있어. 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나는 그런 발언들이 행여나 외국에서 외신들에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까봐 겁나요. 쪽팔리고. 고스트야? 이 나라가 무슨 마음을 열고 온 우주가 집중하고 이건 개소리야. 21세기에. 제가 이거는 뭐 저기 폄하 발언이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씨는 무병이 걸린 것 같아. 아하. 신병이 걸린 것 같아. 아니 무병은 최태민을 만나면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최태민 만나면서 있었고 뭐 이상호 기자 증언에 의하면 그 딸이 또 그런 게 또 일맥상통한다며. 그리고 그 사위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가 왜 그 세월호 침몰 당일날 뭐 박근혜 만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자기 점쟁이 만났다 그랬잖아. 에? 뭐 다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이 아주 친하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점쟁이한테 맡겨. 그리고 뭐 억대 구판을 뭐 대통령 선거 전에 벌였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썰이 있었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그래서 이런 혼이란 단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뭐 우주의 기운 이런 것들 비과학적 것들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분 공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정 보살에게 신내림 받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임 이후에?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나간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매주 등장하는 강용석 씨. 야, 강용석 코너 하나 만들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소송을 냈네요. 1억 100원. 1억 100원. 이럴 때 100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억이 넘으면은 그 사건을 다루는 기관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법이 바뀌었어. 2억 넘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 출신인데 왜 1억 100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상징성이 있겠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강용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박원순 아들이 박주신 씨가 법정에 나오면 그냥 내가 1억 주겠다 이러면서 또 뭐야 그건 또 조작되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참다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또 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톡으로 이상하게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강용석을 그냥 두면 이 카톡이 돌아다니는 이런 것도 다 사실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대응하는 것 같은데 강용석으로서는 아주 반갑지. 왜냐면 늘 자기는 이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 디스패치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콩을 벗어날 방법으로 박원순을 선택한다? 그렇지. 너무 좋은 거지 자기는. 그래서 1억 준다 막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강용석 끝났으니까. 뭐 박원순 시장의 소송을 피소 당한 게 강용석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렇죠.
사건 반장에서 얘기하더라. 네. 어. 아니 강용석은 사실은 이거 뭐 몇 번째예요. 지금 박원순 죽이기 나선 게 뭐 그 박원순 시장이 프린스턴인가 어딘가 뭐 나오지도 않은데 나왔다. 뭐 개건 연구 있지도 않았다. 하여튼 뭐 그 학력고 해갖고 망신당했죠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거 박주신 씨 문제. 그래가지고 지가 의원직 사퇴한다 그랬잖아. 결국엔 사퇴를 했죠. 사퇴를 했는데 뭐 마지막까지 하긴 다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망신당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도 진짜 나오면 안 줄지도 몰라. 맨날 말 바꾸기 하니까. 말 바꾸기가 전면 특허, 그 사람은 전면 특허니까 말이죠. 좀 이쯤 되면 난 좀 굉장히 좀 애잔합니다. 좀 불쌍하기도 하고. 카드 돌려막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사실 박원순 시장하고 그 강용석의 장인하고 친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예전에 어디였죠? 아름다운 재단? 예. 거기 같이 아마 일을 하신 거 아니 같이 일했는데 뭐 그거야 지금은 뭐 싸울 수 있는데 이게 저같이 장인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장인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래. 근데 또 불륜 사건까지 터졌잖아. 부인이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아. 그러면 뭐 어떻게 사는 거지? 저 집구석이랑 나는 더 이상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아, 뭐 이 화해의 손길을 전혀 없는 그런 것 같아 상황이. 아, 이렇게 되면 점점 디스패치의 취재는 점점 사실로 공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강용석 얘기는 좀 두고 봅시다. 어쨌든 그 부분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나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말이죠. 아궁이에서 그 강남구청장을 좀 깠거든요. 그 아줌마. 강남 독립시켜달라고 서울에서. 네. 깠는데 그걸 직접 봤답니다. 아궁이 애청자실에? 우리 강남구청장 아줌마께서 직접 보셔가지고. 그래? 바로 밑에 지시해가지고 항의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강남구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MBN 대표한테. 아궁이 쪽으로?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이래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누가? 이동형이가. 그래서 이동형 언급 중 아니 씨발 이동형이가 네 친구야? 씨발. 이동형 언급 중 울타리치기 특히 강남이 심한데 다른 지역 구민들이 우리 구로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라고 한 발언. 이것은 사실 무근으로 강남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 강남구청장이 독립시켜달라고 그랬잖아. 네. 그거는 그 말에 비추어 보면 그게 일반적이 보면 울타리 치기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겠다. 이런 거 아니냐. 이거는 시사평론가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의견이야. 니는 네 의견 말 안 하냐? 나는 내 의견 말 안 하는데? 강남구청장이 한 발언에 근거해서 표현을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거는 강남구청장의 의견에 대해서 시사평론가가 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명예훼손이 왜 날 걸어? 참다. 또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했는데 나만 콕 찍었어. 또 이동형의 언급 중 강남의 이런 시설, 제가 말한 이런 시설은 혐오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한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 원전 핵 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 그러니까 님비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아니 그런 게 강남에 없지 않냐고. 그치. 그런 걸 강남에 다 안 짓고, 근데 전국에 필요하니까 다른 곳에 짓잖아. 다른 곳 지으면서 강남에 왜 그런 거 안 하냐? 그러면 이거는 의문을 하지 않고 권리만 취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강남에 혐오 시설이 있답니다. 어떤 게 있대요? 몰라. 혐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환경자원센터, 물재생센터 이게 혐오시설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궁이 134회에서 이 작가의 발언. 결국은 돈 때문이거든요. 전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지역만 잘 살자는 거고 또 하나는 울타리치기. 그러니까 특히 강남이 심한데 다른 지역 구민들이 우리 구에 유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살겠다는 이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은 사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이기진 PD 방금 뭐 쓰레기 하치장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사실 쓰레기 하치장, 폐기장, 또 송전탑 자기 지역에 들어온다면 다 반대하죠. 다 반대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남에 이런 시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는 다 누리면서 우린 의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려서 굉장히 좀 네티즌이 많이 비난했고 할뜰에서 반론 보도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 PD가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저는 명예훼손 아주 반가는 사람이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술 더 떴지. 근데 요 얘기 내가 팟캐스트 가서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놀라면서 그거야 뭐 이 작가님 자유. 알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 주무관이 담당 주무관 강남구청장 이름 뭐야? 하여튼 그분의 지시를 받은 주무관이 내 전화번호를 집요하게 캐물었답니다.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뭐하게? 몰라.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걸어 소송을 해. 아니 그냥 소송 걸면 되지 왜? 소송을 걸면 되지 뭘 내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하려고. 뭐 소주 한잔 사주려고? 쌍욕 하려고? 쌍욕 나도 일가견 있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하든가.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는 강남구청장 당신이 일이나 잘하라고 좀 충고해주고 싶고요. 우리 방송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민방위 훈련 있었어요. 민방위 그 영상이 훈련에서 돌고 그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인데 강남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저 한전부지 여기에서 막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비군들이 항의를 했죠. 민방위 오신 분들이. 민방위지 예비군이지 항의했지. 지금 이 교육에 왜 그 뭐 정치적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랬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나가면 그 벌금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라 말아야. 그 나라 국가교육을 법이요. 받는데 희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또 강남구 의회에서 구청장을 불러가지고 질의 토론하는 게 있었어요. 지 마음대로도만. 아공이 134회에서 이 작가의 발언. 특히 이런 비난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신 구청장의 행보가 거침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지금 논란이 된 게 민방위 훈련을 했었는데 민방위 훈련에 신 구청장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받는 사람이 화가 나죠. 민방위 훈련에서 왜 우리가 당신 얘기를 들어야 되냐. 민방위 훈련을 해라. 라고 하니까 신 구청장이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 이렇게 막 해버렸던 거침없이. 그리고 유해신사선 정전천 그리고 자 선생님 귀 막으세요 그러시면 자 그분은 나가세요 선생님. 내 국민의 400만 원 왜 나가? 또 하나는 그 의회 이제 강남구 의회에서 또 이번에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건데 신문 기사에 댓글이 한 2천여 개를 달렸어요. 뭐 신구청장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반대 댓글이 있겠죠. 근데 반대 의견 빼고 자기 좋아하는 찬성 의견만 실어서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의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하니까 의장 똑바로 하세요. 의장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또 나왔거든요. 지금 잘못된 왜곡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연합뉴스에 2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20개 구청 의견에 대해서 질서를 안 지키시면 되시겠습니까? 청장님 자중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의 지금 생각에 빠져서 남의 말 듣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제발 좀 아니 강남구니까 무조건 나를 뽑아줄 줄 아는 모양인데 좀 그런 생각 좀 버리십시오. 좀 국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너무 나가시면 강남 구민들이 쪽팔려 해요. 그런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혐오시설 얘기 나온 김에 요새 영덕에 원전 설치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 플랜카드 기가 막히게 걸렸더구만. 맞아요. 그 얘기도 좀 해봐야겠네. 박근혜 정부 성공 위에 투표 불참 약속하자. 참. 네, 이 얘기 나온 김에 책 하나 추천할게요.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 연덕에게란 책인데, 노벨문학상 수상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분의 대표작이라고 하고요. 체르노빌 원전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온 유럽과 중국, 일본까지 그 핵구름이 몰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핵이 얼마나 단순하게 그 동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준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세이피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거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투표 이번에 한 주민투표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닌데 여론을 한번 모아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하면은 불이익 주겠다고 공무원들한테. 뭐 툭하면 협박이야 애들은. 아니 주민들이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다는데 왜? 아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하여튼 우리 영덕이죠 거기. 예. 이제 대게도 못 먹으러 가겠네. 에이씨. 아유, 참 진짜 핵 때문에 큰일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뭐 시사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김준엽 선생의 일대기 중에
광복 전까지만 다뤘죠. 네. 광복 전까지 다뤘고 오늘은 이제 광복 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김준엽 선생의 처갓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번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독립운동가 집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스민. 이 미스민의 아버지가 민필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 장인 민필호,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비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이분이 이제 1910년 7월에 서울 휘문우숙을 졸업을 했는데요. 같은 해 8월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 점령을 하자 바로 다음 해 중국 상해로 건너갑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건너간 거죠. 그리고 신규식 선생 상해 박달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왜 근데 박달학원을 갔냐면 평소에 이제 신규식을 존경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규식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20대 초반이네요. 네. 그래서 중국어, 영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졸업한 뒤에는 신규식의 비서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7년 동안 임시정부 법무총장직을 맡고 있던 신규식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비슷하네. 자기 사위도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딸을 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본인도 이렇게 비슷하게 결혼을 했네요. 보통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딸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참. 뭐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이나 마음을 어떻게 100만 분의 1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마음을. 그래. 근데 이 신규식 선생도 사실은 대단한 독립운동가죠. 신규식 선생은 1905년 그러니까 이제 이 민필호 선생의 장인이 신규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신규식 선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1905년에 이제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망했죠. 망했을 때 신규식 선생이 망국민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음독 자살을 기도를 했습니다. 어이구야.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빨리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로 그친 것이죠. 근데 이 자살 기도로 오른쪽 눈에 시신경이 마비돼서요. 평생을 외견상 사팔뜨기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또 훗날 그 임시정부가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매일 싸우고 이랬는데 그거 보는 것을 참다 못해서 25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단식의 아픔을 참지 못하고 44살의 짧은 일기로 이국당 상해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의 사위였고 또 그 분의 사위가 바로 김준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민필호 선생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요. 이렇게 신규식의 비서로 있다가 1923년 10월부터 1936년 4월까지 13년 동안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을 역임한 이시영의 비서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규식의 비서, 이시영의 비서, 나중에는 또 김구의 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42년 4월 29일 날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그 김구 선생하고 임시정부 요인들 이분들을 체포하려고 일본 형사들이 난리를 쳤었는데 이분들을 무사히 도망가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민필호 선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분이 그 중국인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인 친분의 도움으로 뭐 김구 선생 이외에 이동영 선생, 엄황석 선생, 안공원 선생 이분들을 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피신시켰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1936년에는 장개석의 그 암전연구소에 들어가서 총무 대령급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에 들어가서 대령 정도 했으면 중국 군대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9년 5월부터 김구 주석을 보필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인 민영수 그리고 딸 민영주, 사위 김준엽, 둘째 사위 이윤철 모두 독립운동가입니다. 대단하신 집안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집안인 것이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처갓집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잠깐 드렸고 그러면 김준엽 선생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부터 중국에 있는 국립동방어문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동방어문학교는 1946년에 한국어과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 한국어를 가르칠 교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중국의 국립중앙대학 대학원에서 중국사를 공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방어문 전문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때 제자들이 있습니다.
양퉁팡 전 베이징 대학 교수, 그리고 허유한 교수. 이들은 나중에 중국 내에 한국학의 주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덕분에 뭐 많이 기여를 했죠, 이분들이. 1992년 한중 수교 때도 이분들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그래서 1997년에 중국의 유력한 언론사였던 홍기를 통해 이런 선정을 합니다. 중국에 크게 도움을 준 조선의 역사적인 인물 6인 이렇게 선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친구 6인입니다. 이 6명의 명단이요. 해초대사 김구 선생, 김일성, 최용건 등입니다. 김준혁 선생은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국의 친구 6인, 중국에 크게 도움을 준 조선의 역사적인 인물. 그 6인, 뭐,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들어갔는데, 나머지가 이제 해초대사. 해초축구국 해초대사 아니야. 그렇죠. 왕호천 축국전. 한국인을 비는 100명의 동요 있잖아. 네. 거기에 나오는. 맞지? 거기 나오지?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안 나오나? 원효대사가 나오지 않나? 원효대사, 해고헐물, 해초축구 아닌가? 아, 그런가?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그래 하여튼 해초대사. 그리고 김구 선생, 김일성. 뭐 우리로서는 김일성이 개새끼일 수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김일성 최용건이 들어갔다. 걔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래, 중국도 종북이네. 응. 네. 중국은 조금하죠. 국가 보안법으로 집어넣어라.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않나? 거꾸로 들어가기에는? 집어넣어봐라, 족대지. 시진핑 집어넣어. 시진핑 잡아 쳐넣어봐라, 어디. 1949년 9월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신 후에 줄곧 고려대학교를 지켰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신 뒤에 이범석 총리가 총리실이든 국방장관실이든 희망하는 곳이면 어디든 보내줄 테니 나한테 들어와서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했지만 김준엽은 학계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고 정중히 사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1982년에 총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왜 총장직을 수락을 했을까요? 김준엽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감히 고대 총장의 중책을 맡겠다고 나선 것은 독립운동의 말미에 가담해서 세운 공은 미미하지만 최소한 친일을 한 일은 없고 또 우리 집안의 친일파 노릇을 하면서 동족에게 해를 끼친 일은 절대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대 총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지 총장이란 경력을 발판으로 관계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제 고대 총장으로서 얼마나 내가 찬란한 전통을 지키고 교직원과 학생을 지키며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점만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그러니까 야. 나는 고대 총장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한 거예요. 약간의 겸손을 내비치면서. 근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 요즘은 뭐 자격 안 되는 인간들이 함량 미달의 한 자리 주면 그냥 아이고 땡큐 들어가잖아. 대학 총장이면은 어느 정도 지위인지 한 차관급 되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명예로울 수 있죠.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그렇죠. 특히나 친일을 했는지 내 집안이 친일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정을 하고 있는 작자들은 보면은 자기네 집안 친일한 역사나 그런 것들을 덮을 생각만 하지 인정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스스로 좀 조심하고 살려고 하질 않잖아. 무줄이 아빠? 그리고 그래. 지금 총장이랑 경력을 발판으로 관계에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약속을 하신 거죠. 나는 갑자기 정종섭 전 장관이 생각이 정종섭도 마찬가지고 정운천이잖아. 정운천 있잖아. 야구나 봐요. 프리미어십이나 보고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뭔 대권은 씨. 이런 그의 다짐은 아내에게 한 약속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절대로 굴욕적인 총장은 될 수가 없어요. 대학의 권위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고대의 명예와 또 내가 살아온 일생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총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해서 앞으로 관계라도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 아부하는 따위의 행위는 일체 배제하겠소. 정부의 아부하는 따위의 행위. 근데 요즘 곡학아세하는 지록이마하는 교수들이 너무 많아서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정부는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문교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협박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 언급해드렸고 기관원들은 총장 비서실에서 항상 대기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그렇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기관은 보안사, 안기부, 치안국, 시경,
성북경찰서, 문교부 상주연구원 등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한 기관에서 한 명 나오는 게 아니고 싹 몇 개 기관이야. 한 7, 8개 기관에서 주르륵 다 왔다. 한두 명씩 왔다는 거예요. 야, 무슨 범법자 다루는 그러니까. 김주재 한 명 감시하려고. 총장 비서실장은 김준엽이 회의를 끝내고 돌아오면 항상 회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오늘 총장님 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김준엽 총장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잘 보필하려고 그래서 묻는 거구나.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줬지. 그런데 회의만 하고 나면 물어보고 회의만 하고 나면 물어보고 하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이 비서실장이 그 김 총장한테 받은 그 내용을 보고한 거야. 일치 쓰는 거야? 아니, 오늘 비서실장 총장이- 왜 자꾸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꾸 그 기관원들이 뭐 얘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화를 내신 거지. 안프라를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화를 냈는데 비서실장이 그 전 총장 때도 그 전전 총장 때도 늘 그래 왔습니다. 진짜 명언이다. 늘 그래 왔다는 거. 그랬더니 김 총장께서 전 총장은 전 총장이고 나는 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한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기관원들에게 총장님 기관원들에게 돈도 좀 주고 와이로 먹이고. 가끔 또 술도 사주고 해야 우리 학교가 안전해지고 총장님도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삼성 LG 이제에 좀 와이로도 주고 좀 그래야지 우리가 좋게 빨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든지 좀 술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김준엽은 또 발끈합니다. 나는 하루를 총장 노릇을 해도 그렇게 비굴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소. 그리고 이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십니까? 이 돈은 가난한 학생이 낸 등록금이야. 부모들이 식사도 옳게 못하면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내준 소중한 돈이란 말이오. 아시겠소? 그런 돈을 어떻게 기관원들한테 줘요 그거 말이야.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 그래가지고요 기관원들이 삐졌어. 삐져가지고 이 기관원들이 아주 여기서 하는 일은 동태 파악이잖아. 김준엽의 동태 파악. 이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보고서 써서 위에 올리죠. 위에 올리는데 족같이 써서 보고한 거지. 아유, 동태파하고 팩트도 너무 좀 아니고. 가서 해야지. 팩트가 어딨어?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술도 안 사주고 에이 나쁜 새끼하고 올린 거야. 그 새끼들의 정서는 바뀌지가 않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총장이 결국은 쫓겨나는 게 된 이유도 이런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였던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보고서에서 매일 김 총장은 데모하는 애들이랑 친해요. 뭐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 총장이 이렇게 기관원한테 돈 주는 거는 반대했지만 학교에 돈을 받아오는 거 이건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뭐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학비를 내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학교는 돈이 있어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자. 그래서 찾아간 게 재벌들이죠. 좋은 의미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재벌들한테 기부금을 받아내는 애들을 거예요. 위해서. 예. 그래서 김 총장은 기업 총수들을 적극 만나면서 고려대 제발 돈 좀 기부해달라. 그것이 나라 발전하는 길이고 당신들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강복군 출신 마지막 독립운동가가 직접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모금에 나서니까 또 다들 가슴속에 그래도 아무리 재벌 총수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도 가슴속에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지금 리스트 보니까 고개가 갸웃하는 사람이 몇 있다. 럭키금성의 구사경, 한신공의 김영종, 대우의 김우중, 두산의 박용건, 라이프주택의 조내벽 등이 100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아주었습니다. 아니 LG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지원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80년대 100억 원대면 대단한 금액이죠.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게 참 아니 김우중이 어디 출신이야? 연대. 근데 왜 고대에 돈을 기부를 했을까? 연대에는 뭐 한 1,000억 준 거 아니? 아니 1,000억이 그럼- 아니야. 연대에 혼자 100억 준 거 아니 아닐까? 그런 건 아니고 김 총장이 가서 설득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연대라고 연대를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당신 결국 나라 발전시키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 고대에도 민족 고대에도 돈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기부를 받은 겁니다.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김준엽은 1949년 귀국해서 고려대 조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지 장준하가 창간한 사상계의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그분의 회고담입니다. 이게 상업주의가 아니고 그때는 일종의 문화운동이었거든요. 문화운동 가운데서도 집약을 하면 내가 보기엔 자유민권운동이에요. 편집위원들도 대폭 늘리기로 하였죠.
그래서 아마 제일 많았을 때가 근 20명까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청 빌딩, 그 넓은 방에서 국무회의 하듯이 모여가지고 국사를 논의하곤 했죠. 자, 이게 이제 상업주의가, 근데 우리가 책 팔라고 잡지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는 또 근대화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방송하는 게 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올해가, 우리에게 심성적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장준환 선생님이 서거하신 지 40주기 되는 해더라고요. 김준엽이 사상계에 참여 즈음에 사상계는 매월 3,000부 정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방해로 매달 1,800부 정도는 반품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장준환 특집에서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요청이 오잖아. 출판사, 서점에서. 그걸 찍어. 오다를 받았어. 그런데 이 서점에서 안 풀어. 이걸 묶어놓고 그냥 숨겨놓는 거야. 사람들이 사러 오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다시 또 반품시켜. 그래서 반품시키지. 그러니까 이 사상계의 목을 계속해서 쪼르려고 이따구 짓거리를 한 거야. 왜냐하면은 인쇄소에 또 돈도 줘야 되고 그럼. 그러니까. 사상계의 경영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김준엽의 참여 자체로 사상계는 다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연말에는 10,000부를 찍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준엽은 사상계에서 편집위원으로 정치와 사회 부분을 담당을 했고요. 1959년에는 주간직을 맡는 등 자유민권운동에 적극 가담을 합니다. 근데 뭐 두 사람이 동지이자 친구이자 뭐 서로 존경하는 사이 아닙니까? 두 사람이 결국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상계를 같이 했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고. 이 주간직이라는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간이잖아요, 주간. 그 편집 주간. 그 편집 주간. 예. 그러면서 이제 월간지니까 매달 이렇게 3,000부 됐던 걸 10,000부로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장준하, 김준엽의 둘이 손을 잡아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뭐 함석헌 선생도 참여하고 뭐. 예. 장관, 국무총리 등의 관직을 12차례나 거절을 하십니다. 1948년에 이범석 장군이 영입 제의를 했고요. 1960년에는 장면 내각에서 주일대사를 제의해 왔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실세 김종필이 공화당 사무총장직을 제의해 왔고요. 1974년 박정희는 통일원 장관 제의를 해 왔었습니다. 꼭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이분을 갖다가 요직에 쓰려고 했었네요. 아니 마지막 독립운동가 아니야.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니까 이분을 데려오면 자기들이 어떤 면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봐요. 지금 김종필이 공화당 사무총장직 제의할 때, 또 박정희가 통일원 장관 제의할 때, 이때 그 김 총장이 그냥 교수였어, 교수. 일반 총장이 교수. 아니야. 그냥 고려대에서 애들 가르치는 사학과 교수. 얼마나 좋아. 장관 시켜준다는데.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집권당 사무총장 시키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유일한 선비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는 거죠. 1988년 1월에는 궁정동 안가에서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총리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첫째, 노 당선자를 그동안 2번 만났으나 잘 모르고, 둘째,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 씨가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게 되는데 총칼로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힌 그에게 내 머리가 100개 있어도 숙일 수 없고, 셋째,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내가 총리가 되면 야당을 지지한 66%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되며, 김만복 씨 잘 들으세요. 넷째,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그 스승이라는 자가 총리가 될 수 없으며, 다섯째, 지식인이 벼슬이라면 굽실거리는 풍토를 고치기 위해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증명을 보여야 한다면서 노당선자의 이건 이해를 구한 게 아니라 거의 일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학자로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권력자가 한마디 하니까 쓱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것도 그 제자가. 그렇죠. 또 시행령은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학자들이 존나 주장하다가 지가 장관 되니까 또 쓱 바꿔가지고, 이따위 정말 영혼 없는 새끼들도 있는데, 그런 비에 봐요. 우리 김 총장이 권력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두환한테 내 머리가 100개 돼도 숙일 수가 없고, 지난 대선에 내가 야당 뽑았는데 내가 여당으로 가면 사람들 뜻을 하겠냐. 이런 곤조.
기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지금 이 방송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관료들이나 지금 정당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김준엽 총장이 고대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없이 쳐들었을 거야. 그리고 더 멋있는 건 뭔지 알아요? 이제 노태우가 안가에 불러가지고, 여기 이제 안가는 이제 박정희가 죽은 안가죠. 안가에 불러서 이제 식사 대접하는 자리야.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선배님 뭐 했겠지 하면서 좀 총리 자리 맡아달라고. 근데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절하면서 한 숟가락도 들지 않았답니다. 야, 네가 준 건 밥도 안 먹어. 그건 알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알 수가 없고 하여튼 한 젓가락도 국물 하나도 떠먹지 않았다는.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술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자,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는데 안가에서 정말 권력자가 주는 술이건 밥이건 전혀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여대생 끼고 씨가스 리발 쳐드신 분도 계시고 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지. 한 사람은 독립군 출신이고 한 사람은 관동군 출신이고. 그러니까. 자, 김준엽 전 총장은 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다했을까요? 한번 김준엽 전 총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는 개척자 정신이 있고 일본에는 무사도 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선비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비 정신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왕이 선배들에게 정승판서를 해라 이렇게 하면 별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가 다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마음과 몸에 때를 묻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이 점이 무척 아쉽다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억압받는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장관이나 총리 등의 고위 간직을 결코 수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장관을 하라고 한 사람이나 총리를 맡으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요? 군사 정권과 유신체제를 일으켜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고통을 강요한 분들이며 더군다나 내가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한 민족해방투쟁의 영웅 철기 이범석 장군을 한없이 괴롭힌 분들인데 그래 그분들이 내게 큰 자리를 준다고 하였기로써니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슬렁거리며 관청에 나가서 그들 밑에서 벼슬아치를 한다면 그러한 나를 어떻게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겠소?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후진국의 경우 한 정권을 지탱해주는 장관이나 총리 자리는 말하자면 political expendables, 즉 정치적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소모품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말씀이 정말 새겨 들어야 될 명문입니다. 어슬렁거리면서 나한테 한 자리 준다고 어슬렁거리면서 벼슬아치 밑에 들어가갖고 벼슬아치를 하면 어떻게 나를 역사학자로 할 수 있겠나. 김정배 씨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슬렁어슬렁 대지 말고. 또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김준엽 선생님께 대통령 출마를 하라고 종용을 했지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인격이나 학식만 가지고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 독립군으로 항일 투쟁을 한 것을 보면 애국심과 담력이 별로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또 광복이 된 후에는 지금까지 학자로 살아왔으니까 지식이나 인격이 남들보다 부족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애국심과 담력 또는 인격과 학식이 있다고 해도 정치판에는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선악의 피 안에 있는 것이요. 독일말로 Jenseits des Gut und Böse. 왜? 아니야. 이지요.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야 합니다. 발음 맞나 모르겠다. 뭐 틀리면 어때? 우리 정치자들 잘 몰라 독일말 괜찮아. 선과 악을 뛰어넘어야 해요.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악하고 거칠고 그래야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광복된 내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살기는 싫습니다. 외세가 침략해 온다면 나는 또다시 총을 들고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억압 통치 시대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지역 감정 차원을 뛰어넘지 못한 상태예요. 지역 감정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선비로 조용하게 살아온 나마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서 이전 투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특히 정치는 선악의 편에 있다.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악하고 거칠고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다.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도 돼야 하는 거고 마키아벨리 혹은 사탄도 돼야 되는 거예요. 칠 땐 치고 나 그래서 제인 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무 착하기만 하고 정치인이 될 수 없다니까. 우연히 형도 마찬가지고 대중형 같은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어? 아니 나는 가슴 속엔 뜨거운 감정이 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칠 때는 강하게 치는. 나는 요새 방송을 하면 할수록 YS에 대한 재평가를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지 말자. 복수는 처절하게.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진보에게 도덕이란 논리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요번에 저기 용민용이 새로 쓴 책에도 왜 진보가 도덕이란 걸 자꾸 붙들고 늘어지느냐. 원래 도덕은 보수의 가장 큰 가치여야 된다. 진보는 항상 변혁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란 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고 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왜 자꾸 보수가 쳐놓은 도덕의 프레임에 진보에 걸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맞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좀 YS처럼 법이고 도덕이고 뭐고 한번 싹 이제 갈아엎을. 그거 안 하면 개혁이 안 돼. 안 되지. 개혁이 말로 됩니까? 저 새끼들 옷 갈아입을 시간을 주면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셀프 개혁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러면 휘둘러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김영철 총장의 말 악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르기만 하고 옳지 않은 사람은 정치판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착한 건 착하기만 하면요 그냥 도덕 선생님 하시면 돼요. 그렇지. 왜 정치판에 들어?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칼도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좋은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겠죠. 그럼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늦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음 대권 주자들은 이 김영철 총장의 말을 잘 새겨 들어가지고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2부에서는 그 김 총장이 전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제 후배입니다. 안동 후배가 아니 그동안 모르는 그냥 알고 보니 후배인 거야. 아니 그냥 지가 찾아와가지고 형님 저 안동이에요. 저 형님 후배요 이랬어. 그랬는데 메일에 종국 안동에 저 같은 후배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 저번에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사가지고 갔죠. 네. 이분이 이제 8년차 귀농 청년이라고 합니다. 올해 33살 되신 분인데 안동시 예안면 예안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안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왜 옛날엔 대구 능금 아주 유명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물론 유명하지만 이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 사과 맛있는 그렇죠. 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청송 안동까지 올라왔는데 이 예안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이재명 시장도 예안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정말 물 맑고 산 좋고 그런 동네입니다. 사과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데 아버지랑 둘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직접 사과를 수확했는데 올해가 3년 차라니까 3년 차가 제일 맛있다네요. 여러분들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과 나무가 좀 어우러지고 이렇게 나온 게 3년차 때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네. 그런가 보다.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향이 와 진짜 좋더라.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평가. 딱 요맘때쯤엔 사과죠. 좀 더 추워지면 밀감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침 사과는 보약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 다이어트 할 때 사과 한 개랑 뭐 해서 먹는 나는 사람들도 그 많고. 말도 좀 이상한 게 그럼 뭐 저녁에 사과는 독약이야? 아니라고 보거든. 아니, 나도 솔직히 아니라고 그치? 생각은 해. 아니 속이 안 좋대. 에이 괜찮아. 그냥 과일 이게 산이 있고. 뭐 에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침에 사과가 좋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저녁에 사과 나쁘다. 그럼 저녁에 사과 먹는 사람은 다 잘못되게? 그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저기 거기 노란물 먹으러 가면 통과일 나오면 꼭 그래. 사과 나오잖아. 사과 나오잖아. 그지? 물론 우리의 이 발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고. 아, 그럼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뱄을 거 아니야.
그때 사과 먹으면은 그 산성분이 더 쓰리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여튼 사과는 몸에 좋답니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완전 식품 하는데 과일 같은 완전 식품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과일 좋지. 왜 우리 같이 얘기 자주 했던 명승건 박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 비타민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 좋은 과일을 적당히 먹어주면 충분히 그게 다 채워진다. 그러니까 비타민제 먹지 말라는 얘기 강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자, 검색창에 뭐라고 치면 되죠? 청구 사과. 청구사과를 검색하시고 전화번호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 아마 뭐 청구사과 들어가면 전화번호 있겠죠? 그래도 있겠지만 핸드폰 알려드리면 바로 예, 직접 핸드폰 주문하기 번호 편하잖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856-2577입니다. 쟤는 저거 참 잘해. 전화번호 찍는 거. 8856에 2577.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은 결국 김준엽을 고대에서 몰아냅니다. 김준엽 총장이 주도하는 이제 마지막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총학생회 허인의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생과 학부형들을 향해서 총장 사퇴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그리고 식장으로 들어오는 김준엽을 향해 일부 학생들은 총장님 기운 내십시오. 총장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총장님 만세! 라고 외쳤고 다른 학생들은 총장 사퇴 결사 반대, 관건개입 즉각 중지하라. 고대 전통을 말살하는 문교부의 간교한 기도를 말살시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준엽은 그런 학생들의 마음 씀씀이에 눈물 나도록 감격을 했고 이런 소중한 학생들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혐오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이, 요거 말이죠. 지금 허인의 부회장, 총학생 부회장. 이 총학생회도 김준엽 총장이 부활시킨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정부에서도 말렸는데 김준엽 총장이 혼자 나서가지고 총학생 부활시켰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 허인의 부회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인회입니다. DJ가 이제 386 대거 수혈할 때 네. 그때 이제 동대문군가요? 나와가지고 연달아 계속 홍준표한테 깨졌지. 진짜 아깝게. 그 허인회가 이 허인회인데 진짜 안타깝죠. 그때 홍준표를 박살냈어야. 지금 홍준표가 없는데. 동대문의 홍준표. 그런데 당시에 386 사실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았고 허인회가 그중에 대표 주자였거든. 근데 허인회만 계속 떨어진 거야. 정치랑 이게 합이 안 맞는 게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자 그때 홍준표를 날렸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홍준표가 고대 나왔지. 그렇네요. 참 안타깝다. 다음은 김준혁 총장의 졸업 식사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광복의 빛을 가슴 속에 간직할 줄 알고 타율의 무거운 도전 속에서도 자유를 위한 온갖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강인한 고대 정신은 민족 국가의 장래와 새 역사 창조를 위해 깊이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한말 박은식 선생은 나라의 형체가 없어지더라도 그 국혼만은 온전하게 보존한다면 장차 광복의 날을 기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평생 역사학을 공부해온 본인으로서 확신하는 바는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진리와 정의와 선을 마침내는 실현해가는 역사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역사적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의 심판은 모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황교안, 김정배 이런 사람이 잘 들어야 할 말이죠. 이런 건 사실은 뭐 DJ가 했던 말 일맥상통한데요. DJ는 사실은 어떻게든 세상은 조금씩 진보한다라고 희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김 총장도 진리와 정의의 선은 마침내 실현해가는 역사신이 존재한다. 역사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이것도 결국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필 기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리고 그 보통 총장이라고 하면은 좀 먼 존재잖아요, 학생들한테는. 근데 학생들에게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총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역사적 인물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난 졸업식사 이게 보면서 참 마음에 드는 게 말을 간결하게 하잖아.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과 글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요 진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똥맘만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트위터다가 짓거리는 거 쳐보면 짜증나게 진짜. 누군지 알겠는데. 아니 그게 흥분하지 마. 그게 그따위로 쓰면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아봐. 아유. 누군지 알겠는데 이렇게 과하게 흥분하지 마. 나는 걔를 보면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요. 좀 알아듣게 좀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어떤 단어도 몰라가지고 막 개막신. 에이 이거 참 그래 그건 그렇고. 자 졸업식이 끝나고 총장실로 향하는 김준엽의 뒤를 학생들은 계속 따르면서 총장님 힘내세요라는 구호를 끝없이 외쳐댔습니다. 또 집무실에 들어간 뒤로도 학생들의 외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해산하기 전에 독립군가를 합창하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했던 그 독립군가죠. 한번 해볼까요?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앞에 음을 못 맞췄네. 어쨌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니 총장실에서 다 이렇게 앉아 있고 저 밖에서 총장님 힘내세요. 총장님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독립군가를 자기 제자들이 합창 씹창이 아니지 떼창. 야, 이 죄송합니다. 떼창하는 걸 그거 듣고 있어봐. 광복군에 대한 예우. 그럼 모든 걸 다 해준 거죠 학생들이. 그리고 그때가 해방된 지가 한 40여 년이 흐르는 네, 40여 시간이었을 년이었죠. 텐데 그때도 아직도 그런 독립군의 기상을 잊지 않고 그런 노래를 불러줬다는 것도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총장이 그 의자에 앉아서 이 노래를 그 문 밖에서 들으면서 문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겠냐고. 내가 그래도 후하게 양성은 잘했구나. 내가 애들은 잘 가르쳤구나. 내 제자들이 훌륭하구나. 라고 했는데 김정모에 가서 내가 태어났네. 참 반장한 어르시네. 자, 총장실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던 김준엽의 뺨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박사가 이 경우에서 아마 대성통곡했을 거야. 그랬겠지. 야 지금도 뭉클한다. 야. 그러니까 본인은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아니 그런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을 다 이건 대학교에 쫓겨났으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쉬는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김 총장의 몸무게는 총장을 2년 반 했거든요. 총장 하기 전에 몸무게가 72kg였는데 총장하고 나서 61kg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엄청나게 11kg가 빠진 거죠. 엄청나게 빠지신구나. 총장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심했을 거고 말이죠. 그래서 총장을 사퇴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와 같이 갔죠. 뭐 언제 아내랑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라 피난 다니고 싸울 준비하러 다니고 그거였겠지. 아내랑 같이 이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면서 제주도 내려갔는데 이 개새끼 기관원들이 제주도 호텔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호텔 직원들에게 김 총장 부부의 행동들을 다 하나하나 적어갖고 제출하라고 이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나 김준엽은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추사에 비교하면 나는 얼마나 호강인가. 여기서 추사는 추사 김정일을 뜻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에 망명하여 일본군과 싸우던 시절이 생각난다. 20대에는 국권을 회복하려고 싸웠고 60대에는 교권과 민권을 찾으려고 싸우다가 이곳 추사의 유적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사도 사실 억울하게 유배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추사보다 100배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절망할 수도 있잖아. 총장직에서 쫓겨났어. 제주도까지 따라와가지고 돌아버린 거잖아. 그랬는데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역시 호인, 의인, 대인은 뭐가 다르다. 게다가 또 그 과정 속에서 역사에서 찾아오잖아요. 아니 역사학도니까. 학도가 아니고 역사가니까. 네. 뭐 학도라고 해도 네, 상관없죠. 네. 학생들의 총장 사퇴 불가 데모는 이후 한 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데모가 아니고요. 이 밖으로 진출하려고 그러고 전경 애들을 백골단 애들 그 정문에서 맞고 그리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수들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총장님 돌아오시게 해라.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김 총장이 학생들한테 존경받았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참 김문기랑 비교된다. 김문기하고는 갖다 대. 김문기는 왔다 갔다 대. 어따 발가락에 떼만도 못해. 아유.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사학의 비리 총장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는데 이런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좀 자랑스러워할 역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장 사퇴 후 후학양성과 연구에 매진해오던 김준엽 총장은 2011년 6월 7일 92세 일기를 끝으로 타계하십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고대 교직원들과 학생, 한국과 중국의 제자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려대학교를 한 바퀴 돌고 명륜동 자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은 고려대 출신의 김홍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유언으로 남기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김준엽은 아들의 이 마지막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 유언이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거죠, 뭐. 아니, 뭐, 이렇게만 살면, 뭐, 유언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유언이다. 아, 너무 멋진 말인데. 이거 나도 벤치마킹에 써먹어야지, 죽을 때. 내가 살아온 게 유언이다, 이렇게. EJ 녹음 파일 지워라. 그래야 니와 니 자손이 살 수 있다. EJ 파일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지우길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야겠네. 아이씨. 나의 젊었을 때는 절대 배우지 마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생을 조국 독립과 후진 양성에 힘쓴 김준엽에게 독립운동 유공표창과 국민훈장, 모란장, 건국훈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MB가 줬다는 거. 에이, 니가 왜? 에이. 고대잖아. 아니 그리고 이제 MB 대통령 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요. 아니 그래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 가져줬으니까 그나마 감사하네. 예. 박근혜였으면 어땠을까? 조화도 안 보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그 MB 조상이 뭐 머슴 출신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지만 친일에 부역했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일본 가자고 그래? 아니 일본 가서 진짜 머슴 출신인지 알고 그래요. 어쨌든 조국에서 아니 이런 분은 당연히 훈장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리고 이분들의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김준엽 총장이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나라 걱정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좀 우리 후손들이 본받고 새기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김준엽 총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문제점은 뭐냐? 첫째,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조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친 졸속주의는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한두 개냐. 아유. 둘째, 정확성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이 적당주의예요. 삼풍백화점을 보세요. 설계도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적당하게 넘어가서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수대교 참사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앞에 빨리빨리 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적당히 넘어가는 것들. 빨리빨리 적당히. 이런 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감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성적 사고, 합리적 결단 이런 건 참 굉장히 필요한 건데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의리 따지고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정에 끌리고 의리 따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데 두 가지가 더 많이 발현될 때가 때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치. 매뉴얼도 있고 시스템 다 있어. 그치. 그대로 안 하니까. 그대로 문제지. 안 하고 다른 이 감정적인 게 더 작용하고 또 뭐 인맥이라든가 학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작용하니까. 친박, 반박, 가박, 비박. 에휴, 참.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취업한다 그랬을 때 시스템대로 취업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미 결정해놔. 당락은 이미 결정됐어. 그리고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그렇지. 혹은 당락은 결정 안 돼서 막 최종 면접하고 있는데 누가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 훅 받고. 쑥 누구 이렇게 해달라. 이러면 또 그 사람 뽑아주고.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죠. 이 박사 그런 거 없어? 안 해? 취업 알선 부탁 이런 거.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는 얘기를 하지. 정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착한 걱정 인형은 못해 그런 거. 아,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넷째. 넷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당파 싸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뭐냐면요. 옛날에 당파 싸움 문제다 그러면 그거 일제 식민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일제 애들이 당파 싸움이라 그래. 그거 따라하는 놈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이제 김 총장이 지적하는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식민지 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독립할 자격이 없는가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륙에 붙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게으르기 때문이고 셋째는 당파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첫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 제국 당시에 이탈리아가 반도였어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도니까 독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예, 거고요. 또 두 번째, 일본인들이 식민 통치를 위해 억지로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뭐 게으르다. 조선민족은 게으르다. 네. 이거는 식민 통치를 억지로 지어낸 얘기다.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숍 여사가 자기 그 조선을 왔다 가서 일기 같은 거 썼잖아요. 뭐 탐방기인지 여행기인지 뭐 썼어요. 썼는데 조선에 있는 조선 백성들 게으르다, 더럽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만주를 갔네? 거기도 조선인들이 있잖아.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이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야. 야, 니 김이 같은 조선인인데 왜 씨발 조선에 있는 사람은 게으르고 만주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냐? 결론은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국가 정부 수반이 잘못하니까. 일을 아무리 부지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데. 민비! 다 뺏어가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일제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만주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한테 떨어지잖아. 개간하고 간척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 북한의 그 남자들 일 안 해. 그래 여성들이 다 장마당 가서 막 돈 벌고 가잖아요. 그거 북한 남자들 게을러서 그럴까요?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지. 구조가 안 되니까. 그럼 그 정부의 정책 잘못이고 김정은 집단이 위 때가리들이 잘못 행정을 하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이 게으르다가 아니고 이거는 정책 혹은 리더의 잘못인 거예요. 아,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송곳 웹툰으로 나왔던 그 송곳에도 나오지만 뭐 파견직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직 하면서 돈을 벌면은 바지런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버냐고. 부지런한 만큼. 결국에는 그 파견 업체나 그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부지런함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봐요. 그 부지런이 누구를 위한 부지런함이냐. 나를 위한 부지런함, 그것이 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은 우리 민족성? 난 민족성이란 말 싫어하지만 충분히 부지런하다고 봐요. 근데 왜 그 민족성을 누르게끔 만드느냐. 아이, 우리 민족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딨어.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서 제가 생각이 됐는데, 김 총장이 우리 민족은 유태인보다 더 부지런하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건 뭐, 길어가지고 뺐습니다만.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그 어떤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나라 꼭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들 봐요. 우리 할아버지들 봐. 진짜 새벽볼 보고 나갔다가 새벽볼 보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자식들이랑 대화 한마디 못하고, 그분들이 하기 싫어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 그래서 이제 할 줄을 몰라. 자식들하고 대화. 하고 싶지. 근데 못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뭐 그걸
민족성을 탓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지금 뭐 송곳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아이러니다. 어? 어떻게 JTBC에서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노조를 안 만들러 가는 네. 그 삼성 산하 기업인데 근데 그랬든 말든 저는 이런 드라마가 자꾸 반영을 일으켜줘야 된다고 봐요. MBC, KBS에서 이런 거 안 하잖아. 맨날 실장님 나오고 사람 그래. 싸움하고 시어머니 저기 시월드라고 시고 얘기 나오고 그게 다지. 어떻게 보면 삼성이 무서운 거죠. 삼성은 좌우의 개념보다는 돈이 되면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웹툰보다도 뭐 못하다고 하지만 웹툰 보는 사람들은 시장은 한정적이에요. 드라마는 그보다 훨씬 넓어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내보내야 되고 어쨌든 이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건 필요하다고 봐. 또 이참에 난 삼성한테 삼성이 아니고 이재용한테 좀 해주고 싶은 충고는 뭐냐면 물론 이건희는 노조를 안 만들려고 했던 생각 이해는 해. 왜? 그건 아버지 유언이기도 그러니까 했고요.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할 될 측면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그리고 대신에 최고 대우를 해줘라. 했으니까 나는 거기 따르겠다. 이해된다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이재용은 그래도 한 다리가 건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건너니까 이재용 시대는 이제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이 글로벌 국제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재용은 좀 그런 면에서는 고칠 필요가 있다. 저는. 사람은 좋다며.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기업 총수가 사람 좋은 많아. 능력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지금껏 능력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아이 그럼 뭐 또 우리 아들 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카 뻘이고 하니까 제가 충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네. 또 이거 여기서 또 집안 얘기 나오나요 또. 참나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뭐 제 말이 전혀 안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게 두 번째도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당파 싸움 문제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요즘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지역주의 현상도 심하고요. 하루바삐 이것은 타파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야를 막론하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죠. 특히 야당에서. 그 야당에서 당파 싸움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욕구 실현이죠. 자기 욕구 실현이잖아. 배지를 위해서. 그렇죠. 사적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이게 현실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진짜 타파했나. 정치를 정치답게 하려면 큰 정치를 하는 법을 아니 이 양반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것도 욕망의 실현인가?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포함해서 지지자들도 고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인간이야. 새누리라고 똑같은 새끼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봐, 사실 정의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새누리당은 정반대고. 그런데 정의당, 옛날에 노동당, 김대중 노무현 얼마나 깠어요. 새누리당 까는 것처럼 깠잖아. 그들한테는 김대중 노무현은 새누리당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는 말자. 그러니까 거하게 대비해서 싸우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영역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계속해서 사분을 한다. 그게 당파 싸움이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당파성을 어떻게 좀 띄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들 말에 따라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팟빵엔 사실은 안철수보다 문재인 팬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팟빵에? 훨씬 많아. 여기에서 안철수나 박지원을 막 옹호하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이러기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팟빵에 하나도 없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뭐 하나 건이 터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리적으로 도출을 해내는 게 아니라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다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의견 개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지금 다른 인터넷 게시판 보면 거의가 안철수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거의 비판적이에요. 오윤이, 클레앙이니, 뭐 이종격 특위니 다 뽐뿌니 다 안철수에 대해 비판적인데 오직 불펜만 안철수 빠들이 엄청나요. 거기는 아이고 두야 왜 갑자기 불펜을 여기다 진입을 시킨겨? 뭐 사실인데 뭐 거기는 문재인 등장하면 난리를 쳐.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 상대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답이다. 그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지금 저렇게 막 하는 것도, 문재인 흔드는 것도, 호남 내 일부 세력들이, 친문, 친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박지원한테 뽐뿌를 넣는 게 있다니까? 맨날 전화하고 문자 놓고 왜 더 강하냐, 있어요.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다. 박지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편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우리 3명도 마찬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좀 어쨌든 당파 이 문제를 없애야 정말 새누리라는 거학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 여기에서 좀 작동해야 될 논리가 아까 셋째로 얘기했던 감정적인 면이 많다. 그렇죠. 그게 작용하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 이 얘기가 우리 같은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좀 갖춰야 될,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지금 2017년에 누가 야권 대통령 후보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공통된 룰, 지정된 룰에 의해 가지고 선출될 거 아니야. 그게 뭐 단일화를 뭐 하든 무슨 뭐 경선을 하든 뭐 니김이 여론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리고 야권의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됐으니까 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는 또 안 안 밀어. 해. 야, 내 차라리 기권하면 기권했지 문재인 내 못 찍어주겠다. 혹은 내 차라리 안 찍고 새누리당 찍어주면 찍어줬지. 기권하면 기권했지 안철수는 못 찍어주겠다. 이러면 안 이렇게 된다. 나올 확률이 높다 말이야. 이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시스템으로 약속했잖아. 한 사람이 보면 밀어주자고. 그런데 감정으로 움직이니까 A나 기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친노가 됐건 비노가 됐건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 새누리당 반대해야 된다. 그거를 잃지 않으면은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가 된다면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감정적으로 좀 상하더라도 새누리당 반대라는 것을 잘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도 극복하고. 근데 김준엽 총장이나 장준하 선생이나 DJ하고 뭐 친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땐 DJ는 보수 중에 상보수 정치인이야. 그런데도 제야에서 합심을 다시 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 다시 김 총장 이로 들어가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김 총장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 중에 마지막. 이것도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인물을 키우는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자신이 있으면 그런 말도 자연히 없어지겠죠. 인물을 키우는데 인색하다. 일본은 영웅을 만드는 거에 아주 노골화된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처럼 인물을 키우는데 인색하는 거. 누가 하나 올라가잖아? 제 바지 끄댕이 잡아야 돼. 쟤 죽이려고 별치랄 다 합니다. 올라가는 순간 죽여요. 너 요새 고생이 많구나. 아니, EJ도 그냥 16간 했던 게 좋았어. 그래? 이래 하니까 별 이상한, 그런 거야. 무조건 죽이려고 그래. 문재인 의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왔을 때도 막 다 추대하고 문재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해야 된다 하더니 막상 후보 되니까 별의별 게 다 나서 끌어내려고 그러잖아. 안철수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김준엽 총장의 5가지 한국의 문제점. 이분이 한국이 싫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 건 한국이고, 이분이 한 30년, 40년 전에 말씀한 게 아직도 전 별반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고쳐지는 게 있나요? 그죠? 5개 중에? 슬프지만 역사가 반복됐죠. 고쳐지지 그리고 않은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자신이 있으면 그런 말도 자연히 없어지겠지요. 조금 잘 살게는 됐잖아. 근데 여전히 안 없어지잖아. 근데 그 잘 살게가 배만 부르는 잘 살게잖아. 그렇지. 배 부르는 씨발 돼지가 된 거지. 그렇지. 배 좀 덜 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데. 정크푸드 먹는 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크푸드도 못 먹는 굶는 돼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돼지는 되지 마십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걸로 김준엽 총장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지난주,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김준엽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마지막 스승. 이런 분이, 조금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92살까지 사셨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대학원 다녔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방송하는 내내 되게 뭉클뭉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 김준엽 선생님의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방송을 듣는 고대 교우 여러분들은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일부 고대 교우들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엽 총장이 걸었던 길들, 그런 것들을 통해 내 스승이 걸었던 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교우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다른 독립운동가나 아니면 기존의 인물들을 할 때는 뭐 EJ스럽게 하려고 조금 저질스러운 표현과 거친 표현이 난무했는데 사실 이 방송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은 두고두고 돌려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으로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요. 삶은 유한한데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옳은 역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조금씩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준엽 총장 특집을 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했는지. 이분이 존경받을 만한 역사가 이슈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역사가의, 위대한 역사가의 제자가 나라를 지금 망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김 총장의 이야기를 왜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냐면 이분의 생각과 사상과 신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제가 계속 들었지만 이분의 사상과 신념이 뭡니까? 결국은 부당한 권력에 머리 굽히지 않겠다는 거잖아. 학자로서 최소한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분이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제발 좀 뒤늦게라도 스승의 그 유지, 신념 이런 걸 좀 받들어 주십사 이런 바람을 좀 남기고 아까 송곳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다음 시간은 전태일 특집을 합시다. 네, 전태일 특집은 아껴놓은 아이템입니다만 송곳 얘기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결정해요. 전태일 특집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원래는 다른 특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태일 특집 합시다. 그건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을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일요일날 업로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야구같이 보자 그랬는데 텅텅 비었더라고. 망했죠. 네. 우리 셋만 우리 셋하고 몇 테이블 안 됐어. 네. 야구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졌어. 짜증나게.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한일전이 결승? 또 한 번 할 거예요 아마. 리매치가 되면 올라가면 결승이나 준결승에서 하면 또 같이 보는 걸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미리 얘기해 놓는구나.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여튼 준결승 결승 가면 그냥 안 가러 오시기만 안 가러 오셔서 같이 야구를 보는 걸로 합시다. 그 지난 월드컵 때는 많이도 오셨었잖아요. 또 뭐였지? 그때인가 월드컵이 마지막이었나? 우리 같이 복싱. 네. 복싱 경기 할 때도 많이 오셨는데 결론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다 졌다. 아까의 저주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다 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아니 지면 지는 대로 한 잔 먹고 이게 신나서 한 잔 먹고.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경기는 이길 겁니다. 또 특히 한일전이기 때문에 김준엽 독립군 이야기를 매일 하는 우리 이제 안가에서 그 독립군들의 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기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았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한일전입니다. 딱 한일전만. 한일전은 안 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엔젤 펀딩 소개시켜드리면서 우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펀딩 소개하기 전에 오늘 수능 시험이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세월호 때 돌아가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은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그리고 좀 가벼운 얘기하면은 세종아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 한 8시간 넘게 보느라 고생 많았다. 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세종인데 공부 못하는 한글 모르는 세종이 한글은 알지 국어 못하는 세종이 세종이가 시험 고3이었나? 세종이 아버지 세종이 여동생 세종이 엄마 일가족 4명이
14일 날인가요? 14일 날이죠. 토요일. 예. 국정교과서 이제 반대. 집회. 대규모 민중 집회. 네. 여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시간 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팬인 정영돈 씨 빨리 불안장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공 아람태중, 함승희, 송주혜, 십시일반, 짱가, 내 아이 아빠, 이재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